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가직 7급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필셋이 들어오고, 처음으로 필셋이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전공 과목으로서 이제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5문제로 늘어나서 그 추이가 좀 이제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딱 시험을 딱 끝나고 보니까 뭐 별건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특이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문제 나왔었을 때 보통 한 15문제가 교정학이고 5문제가 형사정책이었어요. 근데 뭔가 균형이 안 맞았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 이제 25문제로 늘리면서요. 교정학은 그대로 15개 정도 되고요. 형사정책이 5개가 들어서 딱 10개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3대2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사정책 쪽에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교정학도 공부를 좀 이제 제대로 했던 분이면, 뭐 제대로라는 표현을 하기엔 좀 하지만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는 좀 어려운 게 들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교도관 직무규칙에 세세한 것까지는 잘 안 보거든.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좀 세부적인 걸 좀 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풀만도 했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제 상식이랑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몇 년 전부터 나왔었던, 한 3년 됐나요? 우리 7급에서 항상 케이스 나오는 거, 올해도 여지없이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기후가 나왔는데 올해 또 기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내년에 아마 외부 통근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형사정책 부분도 좀 더 하시고, 가장 큰 특징을 얘기 안 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가 법령 부분이 예전에 막 거의 한 70% 나왔잖아요. 아니요. 이번에는 법령이 50%가 안 됐어요. 그래서 13문제가 비법령, 그리고 법령은 12문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령을만 깔다 보니까 교정이라든가 형사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념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나 봐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걸 노려가지고 올해 좀 그런 문제들 좀 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뭐 등한시하고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 안 나온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빼고 전체적으로 이제 범죄 원인으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교정에서도 앞에 이제 교도소와 뭐 1번 문제부터 그거예요. 뭐 교정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차분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교도소화. 아시다시피 우리 교도소화가 뭐죠?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교도관화 또는 반교정시설화 되는 거를 교도소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1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죠. 클레머하고 휠러가 나오는데, 클레머는 얘가 복역이 길면 길수록 이 그러니까 교도소화는 강해진다 이런 쪽이고, 휠러는 U자형 곡선이죠. 어느 정도 계속 세지다가 나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또 이제 교도소화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있는 것처럼 클레머는 수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봤다. 여기에서 이제 4번 또 바로 비교. 휠러는 형기의 중간 단계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으로 된다. 맞죠? 근데 3번이 이제 틀린 거예요. 수형 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는 교도소 내 지위 획득에 관심이 없다. 나오는데, 서덜랜드가 이제 이 하위 문화를 셋으로 나눴죠. 범죄 지향적, 그 다음에 합법 지향적, 수형 지향적. 그래서 이제 합법 누구부터 할까? 범죄 지향적이면 우리가 이제 슈렉이 나눴던 반사회적 범죄인, 반사회적 범죄. 그리고 이제 합법 지향적 수형자라면 이 사람이 이제 고지식적, 친사회적 고지식인이죠. 고지식적이 아니라 친사회적 고지식인. 그 다음에 이제 수형지향적 하위 문화는 바로 가사회적 정치인. 얘들인데, 얘들은 뭐죠? 석방 후에 먹고 살아갈 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여기서 완장 차는 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데, 여기서 완장 차는 걸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형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 내 지위 획득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도 속이고 교도관도 속이고 해서 자기가 제일 올라가는 그런 쪽이죠. 자, 2번 가봅니다. 이거라고요. 교도관 직무규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근데 상식으로 한번 봐봐요. 1번에서 소장은 교도관은 매주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하게. 매주 이런 짓을 하면 힘들어 죽겠죠. 매주마다 막 소방훈련하고 사용법 교육하고 매월 이게 매월입니다. 매월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 간부. 여러분 설마 당직 간부를 보안과장이 지명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교정시설의 장이에요. 교정시설의 장이 지명하는 교정직 교도관으로 보안과의 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게 연결돼서 4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정문 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누구의 허가 없이? 보안과장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보안과장은 365일 집에 안 가고 맨날 밤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당직 간부가 돼야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다뤘던 내용이에요. 당직 간부, 당직 간부.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옳은 내용이 됩니다.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 미리 호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누구한테 보고한대요? 상관에게 보고하래요. 이게 좀 왠지 소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출정과장한테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상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하면 좀 어려운데 일단 교도관 직무규칙도 소유권 이제 외양간 고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좀 한번 쭉 책들은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형 집행법상 구분 수용. 자, 우리가 뭐다? 원래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형자는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결 수용자가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3번 있죠. 세 가지. 제 두 문자로는 그게 뭐였다? 무정증이었죠. 무정증. 이게 없을무잖아. 없음. 그래서 관할 지역 내 구치소가 없어요. 그리고 정원을 훨씬 초과죠. 그 다음 증이 뭐죠? 무정증, 증거인멸 우려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결 수용자가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써 있죠.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의 구치소가 없는 때. 그래요. 맞아요. 없는 때. 그 다음 2번 범죄 증거인멸 나오네.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 3번은 반대로 교도소에 있어야 될 수용자가 구치소로 갑니다. 어느 경우죠? 취사 작업 등 작업 지원 나갈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에 써 있습니다.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4번이 너무 쉽게 냈어요. 여러분 소년교도소에 우리가 19세 미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19세 이상이라도 있는데 몇 살 되면 나가야 돼? 23살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25이라 그래서 틀렸죠. 해주려면 그래도 저기 우리가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과의 관계상 뭐 22세라도 좀 쓰든가. 25세는 너무 확연하게 답이 됐어요.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 4번. 형 집행법상 수형자 개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원래는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작업을 갔던 실에서 실에 나갔다 들어오는 수용거실로 들어올 때 무조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입 금지물품 같은 걸 금지물품 휴대했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게 해야 되는데 예외가 뭐다?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재소자, 그러니까 수용자 제외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풀어 쓴 거예요.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수용자의 신체 등 휴대폰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풀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해야 된다는 그 가로 열고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번.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 징벌 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징벌 집행의 계속이란 타이틀에서 일시적으로 법원 그 다음에 법원 가서 재판 하루 받고 하루도 안 나, 한 달을 받고 오고 그래 하루다 쳐요. 또 뭐다 수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징벌 정지 사유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징벌 집행에서 중지도 없어 사실은 일시 정지가 있는데 질병 등 이런 것 때문에 징벌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일시 정지가 되지 중지라는 것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이고 이것도 이제 쉽게 나온 거예요. 징벌 집행 계속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3번. 그쵸. 교도관은 교정설 밖에서 수용자를 기여하는 경우 보호장비 수용자의 발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해서 도망 못 가게 하겠죠. 이게 이제 전자장비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 못하는 거 2개가 있죠. 보호자, 보호침대. 그래서 답이 4번, 답은 2번이구나.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보호침대, 보호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간처우소. 그쵸? 우리가 중간처우소 또는 중간교도소 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프웨이 하우스 쓰게 되는데 중간은 중간집. 하여튼 자, 옳지 않은 거 1번 석방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사실상 거의 들어왔죠. 오랫동안 이제 복역하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잖아. 갑자기 급변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4번이랑도 연결돼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처우소 유형은 수용자가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후 초기에 중간처우소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자, 이제 2번 가봐요.
우리 이걸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중간차호소가 두 종류가 있다. 주로는 석방전 중간차호소지만 입소전 중간차호소도 있어요. 뭐다? 갑작스럽게 수용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충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였어요?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 범죄자. 그래서 얘들은 석방전 중간차호소가 아니라 입소전 중간차호소예요. 이건 딱 보고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에게 유용한 것은 입소전 중간차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밀양희망센터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기숙사처럼 외부 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 기숙사에서 일하는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밀양희망센터 우리나라 이런 게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6번에서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덜랜드에 9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 9가지를 달달달 외우진 못하거든요. 대충 아는데 야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도 좀 어렵게 내서 자 1번 보면 물론 이제 딱 보면 다 끄덕끄덕은 해요. 범죄행위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쵸?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서덜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적 이론들이 나오죠. 보완하는 그런 이론들 중에서는 반드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사소통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깨우치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그쵸? 일단 나온 것처럼 법을 위반 행위를 했거든요. 거기서 야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뭐 그게 진짜 야 법 위반하니까 더 스릴이 있는데 이런 우호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범죄를 더 학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되고 이게 6번째 명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가 학습할 때 기술만 배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동기, 합리화, 뭐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다 한다 그랬어요. 기술 외에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함께 학습한다. 4명제 나왔었고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서덜랜드는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과 비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같다고. 다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 금전적 욕구, 좌절 등 범죄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해주는 변수가 아니에요.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해요. 둘 다 일정한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거든. 그게 이제 비범죄 행위일 수도 있고 범죄 행위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9가지 명제 중에 9번 명제인데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봐요. 이렇게 세부적까지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7번 가서 보시니까 학자들 우리가 가프레슨과 허시 이 양반들도 이제 일반 이론이라 그러죠. 이제 통제학파 쪽이 좀 속하긴 해요. 일반 이론인데 자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 통제력이며 이런 자기 통제력은 언제 아동기에 형성된다고 봤죠. 가프레슨과 허시. 요새로 따지면 맨날 갓 누구 막 쓰는데 그 갓 프레드슨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양반이. GOTT잖아. 갓 프레드슨 이렇게 되는데. 자, 여하튼 이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헨은 비행적 하위문화 이론이죠. 자, 여기 보면 합법적 수단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런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이 중에 실패자가 된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합법적 수단이 결여된 경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죠. 근데 합법적 수단뿐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까지 같이 동원해서 설명했던 것은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껌이었습니다. 이런 거 틀린 사람 여러분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그래서 우리가 넷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은둔형 이런 사람들이 이중 실패자였죠. 은둔형, 도피형. 그 다음에 샘슨. 사실 이거는 제 책이 없어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죠? 이제 지역사회 교정, 지역사회까지도 이제 교정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샘슨 하면 샘슨과 라우베 생애 과정 이론 뭐 이런 정도는 아는데 하여튼 샘슨이 뭐 다양하게 하셨나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또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당장에는 못 찾았어요. 제 교과서 이런 이쪽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교과서 이제 내년판에 넣죠. 그래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또 이제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이런 게 이제 한두 문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지문도 일단 일반 교과서에는 별로 못 봤던 내용이고 뭐 레클리스는 당연히 알죠. 여러분 레클리스 디니치 자아관념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를 이제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클리스는 특히 뭐 했었어요? 획기적 전환이었잖아. 다른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거기에 초점을 뒀다 그랬죠. 그래서 범죄 다발 지역에 살면서 범죄적 집단과 접촉하더라도 비행행위 가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좋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이 확연히 틀려서 샘슨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8번 교도작업. 여기 1번, 2번도요. 여러분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거의 못 들어본 지문이 두 개가 이제 등장합니다. 3번, 4번은 우리가 대충 아는 거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교도작업. 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 일을 위한 훈련이 있대요. 일에 의한 훈련과 일을 위한 훈련. 자, 한번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매치시키는 건데 직업기술 터득하는 것과 근로습관을 들이는 거가 있는데 직업기술 획득과 터득과 근로습관 이건데 잘 봐봐요. 일을 위한 훈련이래. 일정한 작업을 위한 훈련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죠? 직업기술을 획득하는 거죠. 일정한 A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을 위한 훈련이야. 이거는 직업 관련해서 직업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에 의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나 원래 일이 싫어해. 나 원래 그냥 한탕주의, 남들 그냥 삥 뜯고 사기쳐서 돈 버는 이런 거 좋아하지 노가다 뛰는 거 싫어하거든. 이런 애들을 노동습관을 들이게 해서 일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거꾸로 낸 거예요. 틀렸어 이게. 그래서 거꾸로 내서 이제 틀리겠는데 2번도 보면 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 자격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까? 최소. 이거를 이제 처우 제한의 원칙 또는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고 써놨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죠. 프린서플이 원래 원칙이잖아. 오브 레스 힘들어. 엘리저빌리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저빌리티 저도 이제 이 단어는 잘 모르는 거. 근데 다만 이제 처우와 관련된 덜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여튼 그래요. 최소 자격, 처우 제한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이런 건데 우대하지 말라는 거죠. 덜 우대 이런 식이에요. 덜 우대의 원칙. 그래서 최소 자격의 원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외부에서 이제 비범죄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의 최저 임금 수준 이것보다 교정시설에서 더 좋아버리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사회, 일반 사회 최저 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더 좋아버리면 야 요새 교도소가 더 살만하대. 아 그래? 최저임금보다 더 준 그래? 가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자격의 원칙 또는 처우 제한 원칙, 열등 처우 원칙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노무작업이죠. 노무작업에서 계약노동제도는 교도작업을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재소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력에 착취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 제공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민간인들한테 노무 제공해서 이제 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뽕 뽑아야지. 본전 뽑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 시킬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범죄자들이니까 막 더 막 사람 대우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 열악한 작업 환경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사 직영제도 우리 당연히 이제 직영작업 이게 가장 큰 점이 뭐죠?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엄청 값싸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자체가 기계장비를 갖추고 작업재료를 구입, 제소자들의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민간 분야로부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막 배웠었던 거잖아. 이게 직도위노. 직도위노냐 직도노이냐 막 하면서 순서 막 배웠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가봅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자 권리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너무 쉽게 냈어요. 여러분 청원서의 내용을 소장이 확인하고 보냅니까?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내면 이게 청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소장은 청원서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고라고 돼 있어요.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법무장관, 순회정원 공무원, 지방교정청장한테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금방 그 이 세 사람에게 청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원에 관한 결정만큼은 문서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청원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잖아요. 윗급에서 이제 청원 받은 피청원청에서 결정을 했을 때 무조건 서면. 그런데 반대로가 아니지. 원래 우리가 청원을 할 때도 서면이에요. 금방 세산대 법무장관, 순회정권 공무원, 지방교정청장. 그런데 누구한테는 말로도 가능하죠? 예, 그렇죠. 순회정권 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자, 10번 갑니다. 올인의 보호관찰관의 유형. 올인의 보호관찰관의 유형. 자,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나눴죠. 통제 정도하고 통제 정도와 이제 지원 어떻게 할까? 지원의 정도. 지원의 정도로 나눠 가지고 낮음, 높음 이렇게 갈까요? 통제 정도, 낮음, 높음.
그 다음 이제 지원 정도도, 여기서 이제 낮음, 높음. 이렇게 이제 갔었을 때, 자, 둘 다 낮아. 통제도 별로 안 하고 지원도 별로 안 해. 그냥 복지부동. 자, 이런 사람이 수동적이었죠. 그래서 수동적 교도관이다. 수동적 보호관찰관. 수동적 보호관찰관이고, 그 다음에 통제는 겁나 높아. 통제는 겁나 높은데 지원은 겁나 낮아. 통제는 높고 지원은 낮다. 자, 이런 게 뭐죠? 이게 이제 좀 빡세게 굴리는 거잖아. 빡세게 굴리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갖다 이제 처벌적 보호관찰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제도 낮고, 통제는 낮지만 지원은 높아. 그러니까 막 처벌 이런 것보다 아예 잘해야지. 그럴 수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무튼 거죠. 복지적 보호관찰관이고, 둘 다 높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온 보호적 보호관찰관이에요. 얘를 교화개선하기 위해서 통제도 많이 해. 하지만 어쨌든 지원도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막 실컷 때려놓고 아닌데 내가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 또 지원을 몽땅 이 새끼 버릇이 없어지는데 하면서 이제 갈등을 계속 겪겠죠. 그게 바로 보호적 보호관찰관이에요. 오늘 여기 시험에서 나온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직접적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함으로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역할 갈등 나오면 이 보호적 보호관찰관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기출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풀어봤고 기본 강의하면서도 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간단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이런 거 외우고 다니라 그랬잖아. 이거는 이제 좀 이제 평상시에 법령에 따라 외워야 되는데, 보호관찰 기간 얘기한 거예요. 치료감호법 3년. 3년.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올해 9급에서 나오지 않았나? 3년.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 단기보호관찰 2년. 장기는 2년. 단기는 1년. 장기 2년. 그리고 3번에서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 선고유예 시는 1년이죠. 형의 선고유예 시는 1년. 자, 집행유예 시는 원칙적으로 그 유예 기간. 근데 문제 그것보다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4번. 가폭법. 가폭법도 3년. 1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 그래서 틀리게 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번 가봅니다. 형 집행법.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자, 그렇죠. 유아 양육을 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육아 거실을 지정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이게 우리가 재작년에 19년에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두고 교정설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거죠. 이래서 했을 때 이제 우리 미성년 아이에 대해서 좀 보호 조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가 알려줘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 집행법 53조 2에 53조 2랑에 이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몰라도 답이 3번에서 손을 들어주잖아요.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설이 아닌 교정설에서는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해야 돼요? 아니죠.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답니다. 전담 교정시설이 아닐 때는. 그 다음에 4번 노인 수용자 거실은 시설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자, 건물 1층에 있어야 되고 겨울철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자, 장애인이랑 비교했죠. 역시 똑같이 1층에 있어야 되고 변기등 시설 이거를 이제 갖추도록 했었죠. 이게 비교 대상이었었던 거. 자, 13번 가봅시다.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가 나옵니다. 자, 1번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신체 의료를 청결해야 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등 이런 건 이제 청결 유지에 협력해야 되고, 위생을 위해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 짧게가 아니라 단정하게 가라 그랬죠? 맞게 나왔어요. 단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 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냐면 그러하지 않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형 집행법에서는 수용자 가족 등에게 고지하는 거 다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죠. 딱 예외적으로 수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한 게 있어요. 뭐뭐 있었을까? 두 가지. 위독하고 사망이죠. 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이제 사망했었을 때, 이때는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바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역시 감염병 얘기 간단히 나왔네.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감염병 관련돼 할 수 있다 그래 보니 그냥 방치하게 에이 뭐 코로나 따위 뭐 걸려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당연히 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뭐 치료감호시설인데 어쨌든 저쨌거나 이송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이송이 나오면 당연히 법무장관 승인 기억하셔야 돼요. 이송 나오면 기본적으로 법무장관 승인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 직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4번에 이제 교화 개선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교화 개선 아무래도 교화 개선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그쪽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죠.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이제 모델 쭉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구급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모델 의료를 갖다가 뭐라고 되겠었죠? 갱생 치료라고 되겠죠. 보통 이제 갱생이라고 쓰지 참 갱생 쓰고 의료 치료 모델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 모형이죠. 적응 모델 적응 모델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화 개선이잖아요. 이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재통합 재통합 모델이라고 쓸게요. 또 재통합 모델 야 다 필요 없어 원래도 돌아가. 그래서 이제 정의 모델 구금에다가 인권 보장 구급 모델에다가 인권 보장 그래서 구급 모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현재 교화 개선 이쪽 동네 주로 이제 이쪽 동네를 주로 얘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크게 얘기하면 여기 재통합까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교화 개선 모형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고전학파, 구파가 되겠고 이게 이제 근대학파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왔었던 거고 이제 현재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60년대 이후에 다 실패.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서요 정의 모델로 다시 복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 이 세 단계 정도를 교화 개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2번 적응 모형의 처우 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적응 모형이 사회복지라고? 사회복지는 재통합이 재통합 지역사회까지도 와서 결국 이제 범죄자가 돌아올 것은 사회니까 이 사회까지도 교화 개선에 동원돼야 된다 이겁니다. 틀렸죠. 적응 모형은 얘 이제 개선하는 거 교육을 통해서 얘를 스스로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3번 교화 개선 모형이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의 모델로 온 거예요. 자 4번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적응이 아니라 재통합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15번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얘는 자주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집합적 무력화요? 아니죠. 선별적 또는 선택적 무력화가 맞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하여 활용됐다.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거는 집합적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런 중범죄자 이런 애들을 잡아오는 것은 집합적이 아니라 선별적, 선택적이 되겠습니다. 자, 돼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영어도 컬렉티브가 선택적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자체도 이제 틀리게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 개선적 목적이라 그런다. 그렇죠? 교화 개선이 얘를 성격을 교정시키는 거죠. 얘 뭐 생각을 바꿔서 법을 준수하도록 이런 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력화 뭐예요? 잡아둬서 그 기간 동안 범죄 못 저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구금기간 동안 범행할 수 없도록 범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 자, 우리 고전학파 쪽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이제 신고전학파도 마찬가지고 현대지금의 고전학파. 형벌의 억제 효과 가장 센 게 처벌의 확실성. 두 번째가 엄중성, 세 번째가 신속성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확실성이 최고라 그랬었어요. 넘어가시고 16번 이제 보호소녀 등 처우에 관한 법률이 나왔네. 자, 기억이 지금 장난쳐놨네. 우리는 이제 새로 신설하는 교도소는 몇 명 이내로 하자 그랬어요? 500명 이내. 그리고 소년원이나 소년분리심사원은 150명 이내로 하자 그랬죠. 네, 이제 시설에 따라 이제 늘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거꾸로 써놨어. 봐봐요. 신설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아니에요. 이내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고,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의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거 법령할 때 잠깐 했는데 이거를 낼지는 사실은 잘 몰랐다. 자, 소년분류심사원장이요, 이제 의견 제시인데, 의견 제시 뭐에 대해서요? 법원 소년부의 유치허가 취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치가 왜 언제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보호 처분 같은 거 변경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요놈이 사고 치거나 이랬을 때 일단 끌고 와서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유치허가 취소에 관한 의견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법에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 2호가 뭐냐면 중환자 판명 등, 그 다음에 2호가 이제 심신장애 현저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됐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장이 저기 판사님 하면서 얘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가 뭐예요? 사실상 구속이에요, 구속.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신장애가 현저해서 얘는 치료가 필요하지, 어떤 정신적 문제 치료가 필요하지 지금 잡아두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맞죠. 이런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제시할 수 있는데, 얘가 뭐라고요?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했대요. 깽판 쳤다고. 이런 애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제시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의견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조문에서도 1, 2호에 대해서만, 전항 1, 2호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면 만만치가 않지. 이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런 건 어떻게 찾냐면요. 16번에서 기억이 확실히 틀렸잖아요. 이건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 디귿, 그러니까 1번, 3번이 제껴지는 거죠. 1번, 3번이 제껴지고 2번, 4번이 나와. 2번, 4번이 남는데 이제 3번을 봐야죠. 자, 소년일 때는 우리가 30일이 아니라 20일로 가죠. 형 집행법에서는 우리가 징벌이 30일 이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20일이네요. 그래서 2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20일 이내 근신 이거 할 때는 14세 이상만 가능하죠. 그래서 14세 미만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디귿이 맞아야 돼. 그럼 답은 2번과 4번 중에서 디귿이 들어간 게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리을에서도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해 사회 정착 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초과되는 범위에서 한 번 가능하죠. 이내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형 집행법에서 갱생보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갱생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서 원장은 법원,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 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수갑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이런 참, 우리가 조사심리 이송 그렇게 할 때는 수갑 포승 보호대까지는 가능하지만 전자충격기 이런 건 아니죠.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갑 포승 보호대점까지만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답이 디귿 리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네. 자, 이거 근데 제가 열심히 외우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부 기업체 통근하고 외부 통근제, 외부 통근자, 그 다음에 시설 내 기업체에서 이제 뭐랄까요, 통근하는 이런데 시설 내 기업체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외부 통근자, 시설 내 기업체 통근이라고 쓸까?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죠? 통상 이제 제가 이것도 두 문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건강이 완화된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영자가 가석방 7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부 통근자 같은 경우에 건강, 그러니까 최소한 외부에서 작업할 수 정도의 어떤 그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완화경비급 이상이에요. 완화경비급. 그리고 이제 나이 있고 가석방 제한 없어야 되고 형기가 앞으로 남은 게 7년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 등과 접견이라던가 서신, 그 다음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시설 내 기업체 통근자는 이게 좀 바뀌죠. 일반 경비 처우급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석방이 아니라 7년 미만이 10년으로 바뀌어. 10년. 이게 이제 10년 두 개가 들어가는데 뭐였죠?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이미 집행한 형기가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할 형기 10년 미만 또는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해서 10년 이렇게 써는 거예요. 연락 다 똑같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뭐냐? 특히 필요시 모든 수용자예요. 특히 필요시 모든 수용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다. 특히 필요시 모두, 모든 수용자. 자, 이제 한번 이걸 놓고 가봅니다. 1번. 아마 내년에 이걸로 케이스 낼 가능성 높아요. 1번.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며 외부기업체 시설 내 이거네. 작업하는 수용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선정해서 하는 데는 가능하다니까요. 땡.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은 수용자에게 그 장애 발생 후 1개월 이내 위로금을 지급. 여러분 작업장려금하고 위로금은 다 석방할 때입니다.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석방할 때 지급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 이거네 이거. 특히 필요시 만 65세 수형자를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규칙에 있는 건데, 자 원래는 어떻게 돼요? 18세 이상 65세 미만만 가능한데 특히 필요시는 모든 수형자라니까. 원래 이제 기존 기출문제에서는요, 모든 수형자가 이제 경비처급에 상관없이 중경비처급도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제한까지도 안 걸리는 걸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이 이것도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이게 특히 필요시 모든 수용자가 저기 경비처급상 중경비처도 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아니요. 나이 제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교정성적을 고려 많이 되기는 왜 안 돼? 아니 되옵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되옵니다. 그래서 교정성적, 작업성적, 그 다음에 작업의 종류, 그 밖의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누진처. 자, 이거 이제 우리 이제 그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고사제 해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고사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점수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점수제가 맨 처음에 잉글랜드제가 있었죠. 잉글랜드. 그래서 마코노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크로프톤, 아일랜드제. 그 다음에 미국의 엘마이라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1번. 점수제 종류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 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 점수를 수확하는 방법이며 독거구금, 홍거작업, 가석방이라는 3단계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잉글랜드제가 3단계 5계급. 근데 아일랜드제는 플러스 알파로 4단계 5계급. 그때 4단계가 나온 게 이 중간교도소가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2번.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 간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 아니야. 이건 고사제예요. 고사제. 점수제가 아니라 고사제가 그냥 교도관한테 그냥 기간만 지나면 원래 되는데 교도관의 의견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고사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대학 졸업하고 제일 좋았던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또 고사가 생각나네요. 자, 3번 고사 또 돼지머리 그것도 있구나. 자, 3번 점수제 종류 중 하나인 잉글랜드제는 자, 최초 9개월간은 독거구금을 시켜요. 그게 1단계.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역교도소에 홍거시켜 강제 노역을 시키죠. 여기서 이제 5계급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밑에 고사급, 3급, 2급, 1급,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더 있어야지 5계급으로 최상급. 그래서 고사급, 3급, 2급, 1급, 4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나누어 책임 점수를 수확하여 상급으로 진급시켜 가석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내긴 했구나. 점수제 종류 잉글랜드 최초 해서 홍거 강제노역 수용자를 고사급 3급, 2급, 1급 최상급으로 나눠서 책임 점수를 소각 상급으로 진급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수제 종류 중 하나인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정제도로 일명 가마제도라고 하는데
엘마이라 가마는 16세부터 30세까지 재범자들 아니야. 초범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초범 대상.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고 그러게 야 이거를 3급, 2급, 1급, 4계급이 아니라 오늘 5계급이 5계급. 틀렸지 3번에. 그다음에 이제 19번 형 집행법상 징벌. 그렇죠. 징벌이 안 나오면 섭섭하지. 예. 징벌 안 나오면 출제자한테 징벌을 가야 돼. 그래서 그 정도는 잘 나오는 건데요. 징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제 저기 케이스를 만들 여지도 있긴 있는데, 자, 어쨌든 징벌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징벌 시효는 몇 년? 2년. 2년간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1년은 너무 짧고 2년입니다. 틀렸네, 바로. 그 다음에 30일 이내 금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받고 최소한 일주 이상 실효운동 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실효운동을 이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아니야. 무조건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은 실효운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징벌, 이것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는데, 쭉 써 있습니다. 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죠.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징벌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림입니다. 일사부재림.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번. 간화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 활용에 이제 보호관찰 모형화 시켰었는데, 이게 스미크라입니다. 스미크라가 이제 이 보호관찰관의 기능 이런 걸 이제 나눴었고, 아까 이제 저 앞에서 보호관찰 이거 올인이었죠, 올인하고 이제 스미크라 나오는데, 자, 스미크라가 이제 모형을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 활용에 따라서 4단계로 전통적 모형, 프로그램 모형, 옹호 모형, 그 다음에 중계 모형 이렇게 이제 나눴었는데, 여러분 전통적 모형은 예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거고, 이제 프로그램이 열심히 이제 뭔가 기획하고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옹호가 뭐예요? 옹호하고 이제 중계가 맨날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옹호하고 중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외부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시설 내 것만 이제 외부적 모형은 사용 안 하는 거죠. 외부적 자원 같은 건 사용 안 했던 건데, 이제 외부적 사회적 자원을 이제 개발, 이제 활용하거냐, 아니면 그냥 사회기관에 위탁하느냐 이 차이인데, 옹호는 뭐냐? 그냥 위탁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원을 이제 적극 활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이제 활용은 맞는데 거기다 위탁하는 거가 옹호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개가 뭐한가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까지 하는 유형을 우리가 중개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로커리지, 중개 브로커리지 이렇게 돼 있네. 저희 스미크라 것도 이것도 우리가 뭐 기출 같은 데서 거의 뭐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미크라가 보관차기 기능 자원 이렇게 해놨고, 중개 모형하고 옹호 모형이 항상 시험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라 그랬던 내용이고, 자 21번에서 이제 귀후 허가가 나오네요. 귀후 허가. 우리가 이제 귀후 얘기가 또 나오면, 오늘 뭐 여기 왔다 갔다 많이 쓰네. 여기가 더 밝으니까 여기다 써야지. 자, 귀후를 하려면요, 최소 이제 요건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6개월 이상의 형 집행자야 되죠. 이상형 집행. 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죠. 3분의 1 도각. 근데 여기에 21년 이상 좀 무기형, 이건 몇 년? 7년만 지나면 된다 그랬어. 7년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산하죠. 또 여기서 형기 관련해서 형기 병과시 합산 2개 이상일 때 합산.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2개 이상일 때 합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누구까지만 가능해요? 완화경비 청구까지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 이제 필요시, 특히 필요시 일반까지예요. 특히 필요시. 필요시 일반 경비까지. 일반 경비 청구까지. 의류 접견, 가족, 사회적 기후. 거기서 이제 특히 필요시 일반 경비 청구. 자, 이런 정도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반 기후. 여러분들 특별기후는 이런 제한 없죠? 사유 2가지만 외우시면 되잖아. 누구예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망이죠.
사망. 그거 하나. 직계 친족, 직계 비속. 혼례, 혼인, 혼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 제한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좀 알아두시면서 이제 가봅시다. 자, 1번. 욕 같아. 이걸 꼭 이렇게 내셔가지고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 이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되는데 또 읽어야 돼. 그래서 3분의 1 지나면 6년이잖아요. 6년. 근데 6년은 아직 못 지났죠. 그래서 일반규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중경비, 중경비도 안 돼. 특히 필요시 일반경비까지. 예. 근데 뭐예요? 딸이 혼례래. 그럼 여기로 가야 돼. 특별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례를 사유로 규율을 허가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특별규 가능해. 그 다음 2번.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10년 동안 복역 중인 일반경비 처우급 수용자 을은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 자, 무기형이니까 7년만 지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일반경비. 특히 필요시 일반경비도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써 있잖아요. 소장은 교화,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할지라도 허가할 수 없다. 아니야. 특히 필요시 일반경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완화경비 처우급. 됐어. 완화경비. 병은 이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범죄로 인해 병과 되겠네. 각각 병과시 두 개 했었을 때는 합산 5년과 7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복역 중. 자, 5년 더하기 7년은 몇? 12죠. 5 더하기 7은 12.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 같죠? 거기에 3분의 1은 어떻게 들어가? 3분의 1. 12, 3분의 1. 4년이죠. 4년. 틀렸어. 그래서 3년 동안 복역 중이다. 안 돼. 이 경우 소장은 병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아들의 군입대. 맨날 비교되는 게 혼례와 군입대잖아. 군입대나 유학은 일반규. 그래서 안 됩니다. 군입대 사유랑 규율을 허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5개월 동안 복역 중인 개방처급 수용자 정의 장모가 사망했대. 정의 장모가 사망했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있잖아요. 특별규율입니다. 1년 동안 20일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규 아니 이게 특별규율 요건이에요. 그래서 5일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규율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왔어요. 자, 22번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런 형벌의 목적. 맨날 뭐 응보형주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응보형주의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일정한 목적을 갖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방, 일반 예방, 특별 예방 그런 쪽. 특별 예방 쪽에서 이제 교육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보면 1번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형벌 그 자체 보복하는 거예요. 네가 남의 팔을 분질러서 너도 한번 이만큼 당해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도 이만큼 당해봐. 이런 거죠. 응보. 그 다음에 2번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얘가 교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는 거죠.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자유박탈, 사회로부터 격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야, 이렇게 외진 곳에서 임마 네가 한번 이것도 겪어보면서 스스로 이제 깨우쳐봐라.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구급 모델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급 모델. 응보형이 아니라 이제 일반 예방 이런 것도 되겠지만 여하튼 교육형주의는 교육에 대한 수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3번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거꾸로 된 거죠. 응보형주의가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서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응보형, 응보주의하고 일반 예방주의가 고전학파, 구파 이쪽이잖아. 그쪽에서 뭐죠? 고전학파, 구파는 객관주의 범죄론.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졌죠. 근데 그런 자유의지를 남용한 놈이 범죄자고 아닌 애가 이제 비범죄자,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타고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비구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신파, 근대학파, 또 이게 주관주의 범죄론인데 여기는 결정론이잖아요. 결정론. 얘가 환경과 소질 때문에 이미 범죄자로 타고난 거예요. 그런 쪽에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교육형주의는 어디로 오는 거죠? 당연히 근대학파, 신파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환경 및 사람의 성격의 발생 이게 이제 교육형주의 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현대의 교정 목적은 응보형주의는 웬만하면 안 하죠. 우리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여 사회 복귀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3번 전환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환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다이버전 이거는 낙인이론가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전환이란 게 뭐예요?
시설 내 수용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뭐 경찰 단계에서 훈방이라던가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도 시설에 안 보내는 그냥 뭐 뭘로 가게 돼요? 그냥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뭐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호관찰 이런 걸로 바꾸고 등등등. 자, 1번 갑니다. 형사사법 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형벌 이외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는 맞아요. 근데 형사사법 대상자 확대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훈방이나 기소유예를 통해서 아예 형사사법 대상자에서 빼버리는 게 이거 제일 좋은 전환 제도인데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답이 그래서 1번이고 2번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내 수용에 어떤 그 단점들을 되게 강조했던 입장이 전환 제도고 3번 그러다 보니 법원의 업무 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이 부여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경찰 단계에서 내보내고 검사 단계에서 내보냈다니까. 그래서 법원의 업무 경감이 되겠고. 그 다음 4번.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해 주는 거죠. 범죄적 낙인,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악풍 감염 이런 것들이 시설 내에 들어가면 되는데 시설에 안 들어가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24번.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 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나오는데 자, 제가 10가지 보호 처분 우리 소년법에서 이제 보수사단장 보병 1단장이 나오게 되는데 단기자 들어간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 보호관찰이던가 단기 소년 송치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안 되는 게 뭐다? 장기 소년 송치도 못 늘려요. 장기 보호관찰은 늘리지만 2년인데 1년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 소년 송치는 늘리지 못합니다. 그 두 개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그래요. 못 늘려요. 니은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처우의 법률에 따른 의료 재활 소년 위탁 가능해요. 자, 또 써 있잖아. 장기 소년 송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단기자 들어간 것과 장기 소년 송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기억디귿 안 되네. 리을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뭐 감호 위탁 이런 거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기억디귿 빼고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쉽네 이런 것도. 그다음 25번. 자, 우리가 이제 이 퀸이는 예전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서 형사정책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했었던 그때 이제 급진적 갈등론자로서 막 열심히 배웠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본가 범죄, 자본가 계급 범죄 이렇게 나눠지는데 노동자 계급 범죄, 자본가 계급 범죄. 노동자 계급 범죄는 둘로 있죠. 적응 범죄하고 대항 범죄로 나눠집니다. 적응 범죄는 뭐예요? 적응 범죄는 그냥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퀸이는 급진적 갈등론자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폐지만이 범죄 막는 그런 수단이라고까지 강조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 퀸이 여기서 적응 범죄가 뭐라고요?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폭력법 범죄를 생각해서 막 강도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적응 범죄. 대항 범죄는 야 이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나쁜 것들을 하면서 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런 게 반대하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나갑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순수 의지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비폭력. 그리고 또 뭐다? 혁명적 범죄.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체제를 뒤엎는 그런 이제 혁명적 범죄. 이런 게 대항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본가 계급 범죄는 뭐예요? 이제 맨날 돈 뜯어먹는 기업 범죄, 그다음에 통제 범죄, 그다음에 이제 뇌물 받고 이런 것 등이 이제 뭐 정부 범죄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건 이제 이런 것들까지 원래는 잘 안 배우는데 구급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퀸이라는 거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퀸이는 대항 범죄로 살인을 들고 아니야. 살인은 적응 범죄, 폭력적 범죄는. 그다음 2번 레클리스트 또 나왔어. 레클리스트 니치 자아관념이론, 견제이론, 봉쇄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레클리스는 범죄 유발 원인과 범죄 억제 요인이 있다 그랬죠. 봉쇄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범죄 유발 요인은 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 요인. 열악한 생활 환경이라던가 얘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범죄로 압력이에요. 푸시. 그다음에 유인율, 꼬드기는 거. 뭘까? 이게 나쁜 친구들. 이리 와 같이 놀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쁜 친구들이라던가 비행적 하위 문화 이런 것 등이 이제 유인이죠. 마지막이 배출 요인.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감, 초조감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배출해서 범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 봉쇄 요인은 내적 봉쇄 요인과 외적 봉쇄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 요인으로 불안감 아니에요. 압력 요인은
푸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몰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은 이게 아까 배출 요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배출하는 게 범죄로 이어지는 거. 자, 그다음에 중화기술 이론인데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한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이제 부정이 있죠. 책임의 부정, 가해 부정, 피해자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처럼 야, 이게 좀 책임의 부정. 언뜻 보면 세상은 모두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또 책임의 부정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또 가해 부정. 경찰도 부패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피해자 부정 다 보이는데 통상요 세상은 모두 타락했건 아니더라도 부패한 경찰 이런 것들 주장할 때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쉽게 해서 야 당신이 나를 잡아? 당신은 맨날 뇌물 처먹고 그런 사람 아니야? 어디 나를 잡으려고 그래? 이게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야. 비난자에 대한 비난. 그래서 책임의 부정 좀 어려웠어 이게. 근데 이제 책임의 부정이 아니라 이건 비난자에 대한 비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모 중 가족 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 자, 이게 이제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인데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에서 뭐뭐 했었죠? 애전 참신. 사회 유대 이론에서 애전 참신이고. 그래서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런 거가 있었었죠. 그래서 4가지에서 애착, 어태치먼트 이게 바로 가족과의 어떤 끈끈한 정 그리고 남에 대한 기대 이런 걸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답 4번이 맞습니다. 전념은 뭐예요? 뭔가 자기가 열중을 하게 되면 뭐죠? 범죄 저지를 일이 없어. 그리고 참여 뭐다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느라고 역시 범죄 저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겠고 신념 범죄는 나쁜 거야. 자기 내적 관념, 신념에서 범죄가 이제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기술이는 조금 어렵긴 했네. 근데 뭐 4번이 원체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9급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같이 이걸 수업을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쪽보다는 확실히 좀 수준이 좀 높긴 높습니다. 9급 쪽에 보다는 우리 쪽 하니까 좀 그런데 9급 쪽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막 법령으로 도배를 좀 안 해서 좀 서운해 보이긴 하는데 이론적인 게 많이 보니까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 저기 9급 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10개 나오잖아요. 10개 나오게 되는데 법령으로 해서 이제 많이 깔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내년에 우리 저기 9급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 7급처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면 좀 많이 괴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법령이 또 9급에서는 7급만큼 이런 수준으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급은 또 9급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다 방향성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다만 이제 어디 이제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막 잘 나온 데만 보는 그런 건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막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해 우리 저기 9급 시험에서도 좀 지역적인 거 냈던 것처럼 그런 이제 불이타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걸로 이제 7급 우리 강평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시험 보시면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